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시장의 원리, 이 시간에 꼼꼼하게 파헤쳐 볼 텐데요.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1교시에서는요.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의 2025년 증시 후반전 전력 설비를 주목하라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선임 매니저와 함께 미국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그리고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머니클래스 1교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교시 선생님은요. MBN골드 대표 수익률의 아이콘이죠. 시장에서 돈을 빠르게 뺏어오는 방법, 시장을 이기는 전략을 가르쳐주는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매경 학교에서 또 네. 선생님과 제자로 만나뵙게 됐는데 네. 오늘 준비하신 수업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먼저 인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랜만에 또 왔는데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머니클래스에도 출연하게 됐는데요. 매일 아침 우리 기은 아나운서를 이렇게 매주 마주했지만은 맞아요. 또 이렇게 이런 시간대에서 선생과 학생으로서 또 만나는 것도 또 처음인데요. 네. 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수업 잘 들어보시고요. 꼭 이번 계좌를 또 상승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으니까는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어느 쪽으로 가져오셨어요? 일단은 이제 7월이 시작이 됐고 이제 전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후반전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6월 달에 대선이 끝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된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도 올라왔어요. 일단 전반기에서는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방산주들이 굉장히 또 핫한 그런 섹터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후반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 상법 개정도 이제 통과되는 시점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증시 부양 정책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이 또 핫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번 증시 후반전에는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저는 이쪽 키워드를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전력 설비라는 키워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에서 이제 거의 뭐 피카츄라고도 많이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만큼 이제 대시세를 불출했고 이 전력 설비들에 대한 작년도에도 슈퍼사이클이 되어 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핫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 3에서 한 6개월 정도 좀 긴 조정을 받아왔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계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펴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로봇 섹터들하고 조선 방산주들도 굉장히 또 강한 섹터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번 후반기에서는 아무래도 이 전력 설비 종목들이 좀 더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굉장히 또 핫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계절적 요인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력 설비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흥태 매니저는 이 하반기의 주도주를 전력 설비 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8년까지 연평균 11%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죠. 이 생성형 AI 도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비율이 점점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정확히 뭘 하는지 그리고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앞에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네. 데이터 센터가 급정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매년 11%씩 전력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이제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 센터가 증가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워낙에 또 AI 키워드가 워낙에 또 활성화가 되고 있고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라서 AI 컴퓨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는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센터가 급증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전력 수요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4,461메가와트를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28년도까지 6,175메가와트가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40%나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매년 11% 정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AI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력에 들어가고 있는 서비스 센터라든지 유관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는 데이터 센터 시장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국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을 수 있는 땅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계속적으로 AI 반도체 칩이라든지 로봇 생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지금 시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또 이제 짓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는 거기에 또 들어가고 있는 전력 수요가 막대한 양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안 지을 수는 없고 또 어떻게 좀 지어야 하려면 얼마나 많은 큰 용량을 또 지어야 되는지 그게 참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 중에 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들어가고 있는 변압기라든지 전선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련된 섹터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기사가 또 있는데요. 네. 여전히 이번 전력 공급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또한 이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발전소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된 송전 시설의 건설에 대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미 노후화된 변압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조차 엄청난 큰 액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또 교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데이터 센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AI에 대한 반도체 칩이라든지 컴퓨팅을 또 생산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보다 몇 배나 더 많게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정부에서 들어가고 있는 돈들은 한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에 대해서 메타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금력을 확보하면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투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용 능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변압기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주요 전력망에 대한 이제 건설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2월이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제 전력망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정부가 전력망 위원회를 이제 새롭게 꾸린다는 소식이 또 전해져 네.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난 이제 몇 년 전이죠. 2007년도인가 2012년도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도 때 이제 충남 지역의 이제 공기업의 한전이 또 추진해 왔던 사업들 중에 하나가 밀양 송전 철탑을 또 건설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게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반발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21년도에 완공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서 나가겠다라는 이제 목적으로서 이번에 전력망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9월 27일인가 아마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한전에서 진행했던 거를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도맡아서 추진하는 거고 아마 국무총리가 총대를 매면서 아마 추진력을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에 대한 반발 정도를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고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이 지역 주민과에 대한 갈등을 좀 해소하면서 전력망을 짓는 데 있어서 송전 케이블이라든지 철탑 같은 거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네. 역시나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뭐 아리백에 대한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번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발전소에서 생산했던 에너지를 도심 지역으로 또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주도 섹터가 이제는 전력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이런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을 정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촬영일인 지금 수요 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아무래도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전력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큰 폭의 하락세가 돋보였는데 지금 구간 이 전력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력 종목들은 네. 지금
지금이라도 조금 이제 좀 가격대가 좀 높게 올라오긴 했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근 3개월 동안 이제 뭐 많게는 뭐 40에서 50%도 올라왔지만은 아직 덜 올라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뭐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이거를 보면서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하고 오.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전력에 대한 이제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그려놨던 이런 개념도인데 사실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를 또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해당 지역에서 에너지를 이제 원자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생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듣고 있던 뭐 송배전이라든지 뭐 변전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산 중턱에 보이면은 이제 철탑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송배전이라는 철탑인데 그 발전소에서 만들었던 에너지를 송전탑을 통해서 에너지가 추진됩니다. 이게 발전소에서 만들었던 에너지는 워낙에 또 고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압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송배전을 통해 가지고 이동이 되고요. 그 송배전을 통해서 이제 변전소로 또 인용이 되는데 변전소 안에서 이제 많은 변압기들이 고압을 저압으로 또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런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상업시설 쪽으로 또 이동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끔 식당가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나눠주는 게 우리가 도로에 보면 이제 전신주, 전봇대 네. 여기 보잖아. 이런 거를 통해서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눠주는데 그럼 당연히 그런 쪽으로서 에너지 고속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루트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송전탑도 새롭게 세워야 되고요. 또 변전소도 새롭게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변압기라든지 전선 케이블이 막대하게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당연히 그런 변압기가 수요가 증가되니까는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맞아요. 이거를 또 봐야겠죠.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송전 케이블, 전선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선을 생산하는 기업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선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전선이 대부분 구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구리 가격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구리를 생산하고 있거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 안에서 이번 9월 달을 시점으로 해서 아마 충분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후반전에는 이런 전력이 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국내 이 정책적으로도 훈풍이 이어지면서 이 전력 관련한 섹터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섹터에 대한 진단을 꼼꼼하게 해봤으니까 이제 더 자세하게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한데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이제 준비해놨는데 네.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HD 현대 일렉트릭. 이게 일렉트릭이 들어가는 기업이라면 다 네.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효성중공업, 아니면은 LS 그룹주 중에서도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기업들이 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무슨 땡땡 전기라고 들어가는 기업들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뭐 산일전기라든지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제2일렉트릭이라든지 세명전기 전선이 들어가고 있는 뭐 대한전선 이런 것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단순히 변압기와 전선 케이블을 생산한다고 해서 얘네들만 수혜를 보느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머리가 좀 골치 아파지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에너지를 또 받다 보면은 에너지를 낭비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에 대한 에너지가 고갈될 수도 있고 이게 과부하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저장 시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또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SK 이터닉스가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네. 하고 후발주로서는 뭐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핵심 종목들 위주로 이제 차트 통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죠, 매니저님. 네, 일단 첫 번째로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까지 방송일 기준으로서 오늘 좀 시장이 좀 눌림목이 나왔잖아요. 네. 한번 52만 원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48만 7천 원까지 한번 내려왔는데요. 오히려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매일경제 피카츄 전문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래요? 거론됐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작년도에 네. 전력기기를 거의 6개월 내내 외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네. 운영해 주시고 있는 작가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피카츄다, 매경이 피카츄다라고 하면서 전력기기를 굉장히 또 외쳤는데 지난해에서도 아마 저를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굉장히 또 강하게 흐름이고 이게 조정을 받으면은 기껏해야 30-40% 조정 받을 거다. 그러면 그때가 2차 매수의 기회다. 왜냐하면은 23년도에 에코프로 BM이 똑같은 흐름을 갔거든요. 똑같은 흐름을 보면서 대시세를 불출하면서 50만 원 갈 때도 과열이었다. 그래서 4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게 15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갔기 때문에 똑같이 슈퍼사이클을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H현대 일렉트릭도 30-40% 조정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딱 정확하게 올해 초부터 약 한 30에서 40%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나오고 나서부터 바닥권에서부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70%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다들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제가 증시 후반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전이 끝났기 때문에 후반전은 이거보다 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대장주를 역임했던 기업들이고 또 효성중공업도 같이 보게 된다면은 네. 사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연일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올해 초반에 주 초반에서는 한 30% 정도 조정받고 있다가 바닥권에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만 하더라도 12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탄력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무릎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00만 원까지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사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기껏해야 10%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가면은 후발 종목들이 잘 갑니다. 그게 이제 중소형 종목들인데 중소형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그것도 있지만 LS 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30만 원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똑같은 흐름입니다. 이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변압기라든지 전선 케이블도 하겠지만은 지금 물론 이제 원자로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들어가고 있는 이제 케이블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풍력 에너지를 설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땅이 워낙에 좁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다로 나가면은 해상 풍력이 또 설치가 될 건데 해상 풍력에서 우리가 레이저로 쏴서 전기를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케이블로 해상 케이블로서 연결이 되는데 해상 케이블 영업을 하는 게 LS 그룹주 중에서 LS 일렉트릭이 더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는 관련된 수혜주로서 네. 충분히 지금도 더 담아도 될 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주들 역시나 여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고점권에 있는 종목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저희 피카츄 전문가께서는 여전히 끝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7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그리고 효성중공업 100만 원까지도 상방을 열어둘 수 있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전력 설비 관련주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있을지 궁금해요. 유의할 점 당연히 있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도 고점이기 때문에 맞아요. 분명히 한번 꺾이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담아낸다라고 하면 차근차근 물량을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또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무거운 성향을 또 갖고 있어요. 무거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담아내는 것보다는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이런 대장주들이 올라가면은 반드시 후발주들이 가기 때문에 후발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발주 관련된 종목들도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시간이 되면은 좀 소개해드렸는데 네. 대장주 역할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을 소개해드렸는데 워낙에 또 고가 종목이고 맞아요. 가격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한 종목 사는데 무슨 100만 원이나 시장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담되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공략을 해봤던 종목 중에서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마트 배선 기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해요. 네. 보시게 되면은 차트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였는데 한번 튀었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장대 양봉을 그린 게 아니라 윗꼬리가 길게 달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이 앞으로 이제 대장주들이 올라갈 때 같이 또 가볍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선 케이블이라고 했잖아요. 네. 전선 케이블이라 대장을 하면은 대한전선을 저는 오늘 손을 좀 꼽고 싶습니다.
사실 대한전선은 지금 LS그룹하고에 대한 이런 소송 부분 때문에 약간 조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겠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서 가장 오래된 전선 기업이에요. 전선 기업이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이번에 버스덕트에 대한 전용 공장을 확대되는 이제 확장을 시킨다는 소식들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전선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대한전선도 당연히 또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지금이야 이제 변압기랑 전선을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들어가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가장 필요로 할 건데 세명전기라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세명전기가 이제 반응이 이제 송전과 변전, 배전용에 대한 금고류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국내 최초로 HVDC라는 거를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그게 작년도에 개발을 한 건데 사실 이런 HVDC라는 게 초고압 직류 송전인데 이거를 지금 사실상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갖고 왔던 건데 국내 자체적으로 최초로 개발을 성공하고 상용화를 시킨 게 세명전기라는 겁니다. 세명전기가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 고객사가 한전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원전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전선 케이블 전압기잖아요. 전선주잖아요. 그 전선이 가장 또 많이 들어가는 쪽들이 철도 사업이에요. 근데 철도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세명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철도 사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는 당연히 남북 경협주로 또 엮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어 있는 게 세명전기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권까지 찍었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하게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세 종목들을 후발주로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설비 관련주들 주가가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팁 주셨고요. 저희 추가적으로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세명전기까지 차트 통해서 꼼꼼하게 분석해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정말 오늘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선생님의 원픽 종목 있을까요? 저는 탑픽으로 당연히 세명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요. 다른 종목도 다 좋겠지만은 네.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좋죠. 음. 여기에 붙었다가도 가고 또 박쥐처럼 그죠? 저기에도 붙었다가 여기에도 붙었다가 뭐 그런 종목들이 가장 또 강하기 때문에 또 세명전기는 워낙에 또 실적도 탄탄하고 워낙에 또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10,000원권만 돌파해주면은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명전기 10,000원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세명전기 지금 진입도 충분히 늦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은 당연히 충분히 진입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지금 HVDC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직 못 갔던 기업들이 세명전기인데 저는 이런 세명전기가 전력 인프라에 대한 후속주라고는 보고 있겠지만은 저는 다른 측면에서 철도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데 네. 이 철도 산업이 이번에 전쟁 리스크가 있었던 지역들에서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게 도로 그리고 철도란 말이죠. 그런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게 세명전기인데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에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이 나오거나 이제 전쟁이 또 끝마무리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도로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도로에서 철도가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철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거라고 보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은 물량을 좀 더 모아가자. 사실 지금 자리가 7,000~8,000원밖에 안 되는데 네.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응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세명전기 전선, 전력 관련한 모멘텀은 물론이고 철도 그리고 남북 경협까지 또 엮여 있으니까요. 김응태 매니저가 가장 애정하는 탑픽 종목으로 꼽아줬습니다.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매수 늦지 않다라는 구간이라고 진단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1교시 공부할 내용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더 많은 선생님의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자세하게 오랫동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그래요? 또 부족한 관계로 제가 별도의 인사이트를 더 소개해드리면은 매일 저녁 네. 8시에 김응태 야한 밤에라는 코너를 제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야한 밤이 좀 야한 밤이 아니라 밤야에 우리 한밤에 야 한밤에 야 한밤에 네. 뭘 할까 심심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랑 주신 얘기하시면 돼요. 그날에 대해서 급등락했던 종목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좀 도와드릴 거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거고요. 또 매일 아침 8시에
장중 공개 방송을 합니다. 개장전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급등할 종목들을 여러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요즘 폼이 좋아요. 찍으면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정말요? 오늘도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 왔는 종목들을 소개했는데 매일 아침 8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는 많이들 찾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응태 매니저 아침 8시에는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후 8시에 야한밤에서 매니저님과 함께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전력 그리고 전선 쪽 관련해서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관련해서 업황적인 모멘텀 그리고 김응태 매니저의 탑픽 종목 3명 전개까지 꼼꼼하게 꼽아봤습니다.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선임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에서 법인 전담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혁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공부를 좀 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의 좀 잡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좀 노이즈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향후 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 아무래도 미국의 부채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풀어나가 보고요. 또 최근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2차전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사이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도찌 자리를 내려오고 나서 주가가 좀 쭉 오름세를 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불싸 2차전이 좀 시작이 되면서 감세안이라는 게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두 인물이 각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의견을 펼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론 머스크랑 이제 트럼프는 이제 도지라는 행정부에서 이제 같이 이제 대통령이 부임을 하고 같이 이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오고 나서 지금 BBB 법안이라고 하는 이 감세한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지로 비용을 줄이면 우리가 뭘 하냐. 그리고 이게 결국 감세안이 연방 정부의 부채를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 불안감을 내포를 하면서 계속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고 있고요. 약간 헤어진 연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둘 사이가 정말 헤어진 연인 같지 않은가 싶은데 참 보면서 다시 붙었다가 떨어질 때도 이제는 좀 이 노이즈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언제 다시 좀 붙어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언급해 주신 OBBBA 먼저 한번 뜯어볼까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세금 법안인데 어떤 식으로 좀 세금을 감면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게 2017년도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된 법안 중 하나인데요. 네. 이게 올해 말에 종료가 예정이었고 이제 이거를 연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골자는 이제 개인의 미국 국민의 소득세를 줄여준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네. 아무래도 돈을 벌면 저희가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줄여주면 저희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으니 네. 훨씬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 최고 세율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이제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뭐 소득공제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같은 것들도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BBB 법안 안에는 이제 부채 한도의 증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센트라는 이 재무장관, 이 미국의 이제 돈 관리를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네. 이분이 되게 이 부채 한도를 늘리라고 하는데 이런 점들도 지금 BBB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BBB 법안에서 계속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랑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IRA 세액공제를 네. 축소시키는 겁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많이 해줬는데 이런 점들을 줄이면서 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이것 때문에 삐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입니다. 그만큼 좀 낼 수 있는, 내야 하는 세금을 좀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법안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미국이 워낙에 지금 부채가 좀 많잖아요. 네. 그만큼 만약에 세금이 감면이 된다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이 돈이 줄어드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언제까지고 다 줄여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얼만큼의 리스크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 부채 규모가 37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2가 경제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외국에서 그 국채를 사주는 형식이 되는데, 사실 이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용만 지금 1조 달러가 나가는데, 그 1조 달러가 국방비가 이제 9천억 달러 정도 하니까 이제 국방비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자 내는 값이 더 많다라는 게 주요 골자고요. 그래서 지금 감세안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득세를 줄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세를 줄여들고, 그래서 그럼 소득세를 줄인 만큼 어디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새 계속 싸우고 있는 관세죠. 관세, 네. 네, 그래서 관세로 전 세계에서 지금 10%로 이제 다 보편적으로 관세를 내리고 있고, 지금 7월 8일 날 만료가 되는 이제 상호관세. 에서 좀 더 뭐 어떤 국가에서는 관세를 더 걷는 이 형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인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법인세랑 개인소득세를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 연에 뭐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까지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3조 8천억 달러 이렇게 적자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내비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 IRA가 일론 머스크 CEO가 삐질 수밖에 없는 이 트리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감세안이 지금은 상원을 좀 통과한 시기잖아요. 현 시점에서 보면 하원까지 결정을 마치고 시행이 되면 연간으로 좀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건 어떤 영향을 좀 불러오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사실 미국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너무 빚이 많이 생겨나면 저희가 얘네들이 갚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신용이 떨어지면 그만큼 저희가 금리를 더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10년물이라는 금리라고, 장기채 금리라고 있는데, 네. 이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돈을 또 안 빌려주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이런 국가들도 이제 미국채를 안 사겠다라는 얘기도 나올 만큼 굉장히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이제 그에 대한 파급 효과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5월달에 보시면 그 무디스라고 이제 신용평가 회사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트리플 A 등급이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제일 높은 등급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더블 A로 내리면서 약간의 어떤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 이 이자를 얼마만큼 얘네가 재정 적자를 갚을 수 있냐라는 게 지금 미국 행정부의 핵심의 의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자체에 대한 신용이 좀 낮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줄 사람이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베센트라는 이 미국 국가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신용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하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 약간 관세를 통해서 약간 좀 협상에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관세로 다양한 국가들과 협상을 하면서 좀 미국채도 좀 사줘라 하는 얘기도 간간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은 여전히 그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이 빚을 얼마만큼 줄이냐도 사실 주요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앞서 언급을 해주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차기 파월 의장의 뒤를 이어서 연준의 의장으로도 거론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럼 이 인물은 감세안이 오히려 좀 미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숫자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긴 하지만 네. 이 재정 적자 안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가 된다면 당연히 미국 그 기업이나 국민들은 소비를 더 할 거고, 네. 또 이제 기업들은 더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성장이 만약에 이 감세안에 있는 이 숫자에 반영이 되면 그 적자 폭이 충분히 줄어들 수도 있고 미국의 성장이 그 부채를 커버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사태를 좀 타개할 만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적인 묘수도 혹시 성장에 있을까요? 그죠. 바로 그로스의 핵심에 있고요. 음. 결국 이 지금 미국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결국 미국 부채 돈을 빌린 것을 미국 부채를 이제 성장으로 이제 나눈 건데 네. 미국 GDP로 나눈 건데 그럼 이제 미국 부채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빌리는 입장이니까 네.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성장 GDP 같은 경우는 이제 그로스 이제 성장률에 따른데 이 분모가 사실 이 분자를 보면 네. 사실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뭐 요새 계속 싸우는 게 파월이 금리 내려라. 네. 이게 바로 사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 금리를 내려야만 사실 미국에 있는 이자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이자 비용도 줄어든 만큼 미국 기업이 충분히 설비 투자도 더 낮은 금리에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성장으로 핵심을 맞춘 거죠. 이 분모의 값을 올리면 결국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그로스에 더 집중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금리 인하를 외치고 이 파월 의장한테 정말 too late 파월이라는 게시글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금리가 높으면 내야 하는 이자가 커지고 그럼 부채 부담이 조금 더 커지니까요. 그만큼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 시점 입장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그만큼 성장이라는 게 참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할 것 같아서 미국은 국가 자본주의가 훨씬 더 필요한 나라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은 이 40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40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면 한 체제가 약간 좀 이거 믿을 수 있는 체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40년마다 미국은 새로운 성장을 가져오면서 이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해 왔고요. 사실 이건 트럼프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예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네. 하시는데 이분도 당시에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과연 이 미국이 또 강대국으로 어떻게 너네가 갚을 수 있냐라고 했던 질문에 있어서 바로 해결책은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네, 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에 있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이걸 민간에도 전달을 하면서 미국의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이뤄냈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데 바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예,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인데 네. 이분도 당시에 오일 쇼크가 왔었습니다. 이 중동에 유가가 너무 올라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던 상황인데 이때 당시도 이제 정부 주도 하에 이 지금에 있는 이 BBB 법안 같은 것 같이 네. 감세를 해주고 그리고 국방비를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 금융권에 있는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에 있었던 경기 침체를 또 해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0년이 대충 지난 현재는 네. 이제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최근에 뭐 보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보면 계속 마약이 되게 성행하고 있고 네. 보면 미국에서 사실 만들어지는 제품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보면 다 중국에서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 제품은 어디서 만드냐라는 게 트럼프의 골자고요. 그럼 트럼프는 결국 미국의 제조업을 이제 다시 부흥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서 그러면 그냥 단순히 민간에 맡기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BBB 법안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이 관세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제 감세안도 넣고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도 해주면서 다시금 이제 미국 패권주의를 이제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세안이 주는 리스크는 관세로 조금 덮어주고 네. 그리고 부채 한도도 약간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국은 현재 국가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럼 그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매니저님이 생각하시는 성장에 있어서 미국의 두 개의 축이 있다고요. 네, 축이 저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AI 네.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 크립토 시장입니다. AI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부터 굉장히 저희가 뭐 챗GPT라는 이 플랫폼 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고요. 사실 네. 이게 뭐 개인들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에서 굉장히 효율화를 이뤄내고 있고 최근에 뭐 뉴스를 보면 아마존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라는 말도 나올다시피 굉장히 이제 이 생산성을 통해서 효율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핵심에 있어서는 여러 이제 종목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저는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젠슨 왕 대표가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결국 그 엔비디아는 사실 AI의 뇌입니다. 저희의 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GPU라는 게 뇌를 담당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 학습을 할 수 있고 추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어떤 저희의 인프라기 때문에 AI가 결국 엔비디아가 없으면 AI가 없다라고 보시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AI가 계속적으로 이제 어닝콜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이제 AI를 통해서 제조업을 혁신을 시키고 스마트 팩토리를 열겠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다시피 엔비디아가 없으면 사실 AI는 없다라고 보실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이제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의 뇌를 담당하는 엔비디아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서학개미라고 하죠. 미증시에 투자하시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M7 기업 상황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M7 기업들은 AI 관련 IP 어떻게 좀 가지고 있나요? M7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를 중앙에 두고 네. 이렇게 원 형태로 저는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연초에 이 AI에 대한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좀 줄이겠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지만 이제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실 그 데이터 센터에 GPU를 가장 많이 넣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결국 이 데이터 센터가 제일 이제 핵심이 있고요. 네. 사실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아마존 그리고 뭐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런 식으로 전부 이 AI 기기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엔비디아가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도 언급해 주셔서 저희 앞서서 일론 머스크 CEO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테슬라는 또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좀 일부만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로봇도 있고 전기차 자율주행 뭐 물론이고 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스페이스X 우주항공까지도 있으니까요.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사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너무 이제 이 트럼프랑 싸우고 있어서 네. 아마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나날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테슬라는 트럼프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최근에 로보택시라고 불릴 만큼 FSD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옵티머스라는 이 로봇 쪽에 있어서도 거기 미국에 있어서 거의 탑에 있는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당연히 뭐 전기차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까지 우주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거는 이 위성 통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게 통신이 바로바로 돼야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저궤도 위성 통신을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한다라는 점은 네. 결국 이 첨단 기술의 핵심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도 사실 쉽사리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네. 지금 일단 싸우고는 있지만 누구 하나 엄청나게 크게 지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두 인물 모두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M7 외에도 한 가지 종목이 또 궁금한데요. 미증시 안에서 AI라고 생각하면 팔란티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팔란티어에 대한 견해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가장 좀 주의 깊게 보는 이제 기업 중 하나가 팔란티어입니다. 이 팔란티어는 사실 이 피터 틸이라는 이 CEO가 네. 설립한 회사인데요. 피터 틸은 사실 그 일론 머스크랑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같이 창업을 했던 네. 분이기도 하고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투자자로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했던 분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팔란티어가 왜 핵심이다라고 하면 이 AI 소프트웨어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이 B2B라고 하죠. 이 기업과 기업 간에 네. 이제 그 물건을 쓸 때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쓸 때 있어서 결국 팔란티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방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뭐 CIA나 FBI 같은 이런 정부기관을 고객사로 두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쟁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작업도 시작했고 그때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러 산업 분야, 뭐 물류 분야 아니면 뭐 공장 이런 데서 적용이 되게 되면 사실 여러 변수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희가 네.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변수들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주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값을 도출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어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세세하게 만나봤는데요. M7 기업뿐만 아니라 AI 기업 안에서는 팔란티어 가장 눈여겨보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축 중에 AI 먼저 만나봤어요. 그럼 두 번째로 코인, 가상자산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크립토라는 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스테이블 코인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비트코인 먼저 여쭤볼게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하는 도중에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럼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투기 자산으로 인정받던 비트코인을 왜 그가 얘기하냐라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사실 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데는 결국 이 장기 부채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37조 달러에 대한 장기 부채를 어떤 형식으로 해결할까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 이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네. 뭐 저희가 예를 들어 집을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액을 더 받고 싶은데 그러면 더 뭐 저희가 담보물이 없잖아요. 그 네. 담보물이 있을 때 담보물의 가치가 오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가치의 수단으로서 저는 비트코인을 좀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법정 화폐 시스템이 결국 달러잖아요. 네. 달러는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면서 사실 1920년도에 있는 달러가 지금 달러랑 비교해 보면 26토막이 났거든요. 예. 사실 지금 1달러는 그때 당시 1달러는 지금의 26달러라고 보실 정도로 굉장히 이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이 돈이 엄청나게 뿌려지는 거에 대한 이 해칭 수단이 필요한데 네. 그중 하나가 당연히 금일 거고요. 최근에 금이 3,300달러까지 오른 이유도 그중 하나가 됐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미국 국가 부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 지금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대선 이전에도 정말 핫했죠. 비트코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에 좀 굉장히 핫했다면 요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건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아요. 서클은 뭐 상장한 지 열흘 만에 500% 넘게 오르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디지털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스마트폰을 모두 쓰고 있잖아요. 네. 사실 요새는 현금을 쓰는 자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정도로 그렇게 디지털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 디지털 달러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1달러에 1코인으로 네. 이제 맞춰주고 그럼 그 코인을 담보를 이 코인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담보를 뭘로 하냐? 바로 이제 미국 국채입니다. 결국 그 미국 단기 국채를 이제 사서 코인 발행업자들은 그 1달러의 가치를 맞추고 있는데요. 결국 이 단기 채권을 사준다는 입장에서는 이 미국 행정부랑 굉장히 결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이제 쓰이게 되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중국 이런 데서도 달러가 사실 굉장히 달러 생활권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이런 네. 점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최근에 그런 언급을 내놨죠. 아무래도 상용화를 시키려면 민간보다는 은행사가 좀 주관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달러의 기축 통화, 이 스탠스를 좀 유지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동성을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둘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해 주신다면요? 사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패권의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둘 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부채 해결에 더 초점이 가고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달러를 풀면서 더 달러 패권의 이 위치를 공고히 네.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비트코인이 미국 부채에 도움되는 것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된다는 거는
달러 단기 국채가 많이 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그 베센트 정부도 굉장히 베센트 재무장관도 굉장히 나라를 살림하는데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뭐 2조 달러까지 이제 국채를 맞춰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 크립토 산업을 또 키우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 디지털 달러 패권을 더 공고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사실 공생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우리 두 가지 축 한번 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성장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인 것 같습니다. 머니클래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함께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다시 들어올게요. 매니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